지영은 병원 복도에서 하얀 진단서를 받아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췌장암 3기입니다. 생존 유리. 그 이후의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지영의 손이 떨리면서 진단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냈자라고 속삭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만 생각할게. 정말 당신만 생각하며 살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지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보험금이 1억이나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지영은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서류 준비해서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붉어진 눈가를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며 슬픈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완벽해.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준호는 침실에서 쉬고 있었고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고급 수입차, 명품 가방, 호텔 스위트룸이라는 단어들을 차례로 입력했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화려한 이미지들을 보며 지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건 나한테 주어진 보상이야.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준호에게 죽을 끓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보험금 나오면 치료비에만 쓸 거야. 다른 건 생각도 안 할게. 준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영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다른 빛이 서려 있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지영은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치료비로는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자신이 그동안 억눌러 왔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준호는 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 그 순간 자신의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내 그런 감정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보험금이 통장에 입금된 지 일주일 만에 지영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지영은 강남의 고급 백화점을 누비고 다녔어요. 에르메스 가방, 샤넬 재킷, 루이비통 신발까지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속삭였습니다. BMW 전시장에서 지영은 새하얀 컨버터블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시승 한번 해보실래요? 영업사원의 제안에 지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으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계약서 작성할게요. 지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열린 파티에서 지영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남편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발랐죠. SNS에 올릴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도 힘내자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준호는 병실에서 홀로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영이 면회를 오면 항상 새로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준호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잘 받고 있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지영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 정말 미안해라고 대답했어요. 민지수가 카페에서 지영을 만났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지영아, 그 가방 진짜야? 얼마나 비싼데? 지영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요즘 조금 여유가 생겨서라고 말했어요. 민지수의 질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지영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남편 투병 중인데도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민지수의 말에 지영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죠. 그날 저녁 지영은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초라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액세서리와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지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이중생활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준호의 치료비 명목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기부금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영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연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모은 돈은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순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서울로 올라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다고 했잖아요. 순애는 전화기 너머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 간병하러 가야지. 며느리 혼자 힘들 텐데. 지영은 급하게 명품들을 옷장 깊숙이 숨기고 새로 산 차는 친구 집에 맡겨 놓았습니다. 순애가 도착한 첫날부터 지영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예리한 눈빛이 집안 곳곳을 후고 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지영아, 이 그릇 새로 산 거야? 순애가 찬장에서 비싼 그릇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아, 네. 세일할 때 샀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준호를 돌보는 순애의 모습을 보며 지영은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곁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간병사가 오기 전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챙겼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영이 말하자 순애는 괜찮다. 너는 집에서 쉬어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지영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 지영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순애는 거실에서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드나 보네? 순애의 질문에 지영은 식은땀이 났어요. 그냥 필요한 것들만 샀는데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지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는 듯 했습니다. 지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영은 순애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이미 의심에 싹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시간을 체크했고 돌아올 때의 표정과 분위기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들 간병을 핑계로 지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묻고 돌아오면 무엇을 샀는지 확인했어요. 시장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손에 명품 쇼핑백이 보일 때마다 순애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순애는 결단을 내렸어요.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뒷조사를 부탁하고 싶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탐정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증거 사진과 영수증, 통장 내역까지 모두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탁해요 라고 말했어요. 탐정의 조사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영의 명품 쇼핑 내역, 호텔 스위트룸 이용 기록, 고급 레스토랑 식사 영수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영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장태석이라는 기혼 사업가와 은밀하게 만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순애는 파일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년이. 평생 욕을 하지 않던 순애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어요. 사진 속 지영은 준호가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다른 남자와 웃으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준호에게 가져갔어요. 병실에서 자료를 본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 아들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들여다보다가 이혼 소송을 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내가 도와줄게라고 다짐했죠. 복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이런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암 진단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바보였구나.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과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고발장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횡령죄, 사기죄, 기부금 관련 법규 위반까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준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다 진행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자신이 들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준호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장태석과 만나 고급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쯤 회복될까? 장태석의 질문에 지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라고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장태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장이 접수되자 지영에게 법정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우편함에서 서류를 꺼내본 지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이혼 소송? 민사 소송? 손이 떨리며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준호를 찾았지만 준호는 지영을 보지도 않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지영의 절규에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알고 있어. 준호가 증거 사진들을 내밀자 지영은 주저앉았어요. 이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하자. 장태석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로 큰일 났어. 모든 게 들켰어라고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장태석의 비서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받았어요. 지영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준호의 병실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면회도 거부당했고 순의 어머니는 이 집에서 나가라며 짐을 내다 버렸어요. 지영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거리로 내몰린 상황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메이크업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비싼 옷들도 구겨져 있었죠.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영은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원고석에 나와 있었어요. 판사 앞에 놓인 증거 자료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암 진단과 보험금을 이용해 개인 사치에 탐닉했으며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의 논고가 시작되자 지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험금 사용 목적을 위반했으므로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의 통보에 지영은 돈이 없어요. 어떻게 1억을 갚아요? 라고 울먹였어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부금을 낸 사람들도 하나둘씩 지영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낸 돈을 그런 식으로 썼다고요? 이웃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지영을 규탄하는 글들이 도배되었습니다. 지영은 외출할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온라인에서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누군가 지영의 SNS 계정과 실명을 공개했고 그녀의 사치 생활 사진들이 모두 퍼져나갔어요. 남편 암투병 중에 이런 짓을 하다니 인간이 아니다라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지영의 과거 게시물들은 모두 캡처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그녀의 얼굴 사진까지 합성되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친정에서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딸 없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영은 무릎이 꺾였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민지수는 오히려 온라인에서 지영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작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픈데 그렇게 사치할 수가 있나요? 지영은 완전히 세상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지영이 머물던 모텔에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지영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쳐야 했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면 지영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관심과 주목이 이제는 저주가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최종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국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지만 변호할 거리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지영의 범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검사의 최종 구형은 징역 5년이었어요. 준호는 마지막 진술을 위해 휠체어를 탄 채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아내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녀만은 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고통을 이용해 욕망을 채웠고 심지어 다른 남자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윤지영은 가장 신성한 부부간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타인의 고통 위에 개인의 사치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판결을 기다렸어요.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요. 이건 너무 과해요. 법정에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기자들이 그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사진들은 당일 저녁 뉴스의 톱기사가 되었어요. 남편 암투병비로 사치한 아내, 징역 5년 선고라는 자막과 함께 지영의 얼굴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준호는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에게 봉인된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제 유언입니다. 제가 죽은 후에 공개해주세요. 그 편지 안에는 지영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은 너의 완전한 몰락이다. 고맙다, 이뤄줘서. 준호는 재판이 끝난 지 2주 후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준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지영은 올 수 없었습니다.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거든요.
순애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이제 편히 쉬어라라고 속삭였습니다. 준호의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의 선량했던 마음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지영의 이야기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각종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수감 전 마지막 날, 지영은 허름한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빚만 남은 상황에서 그녀에게 남은 건 낡은 옷까지 몇 벌뿐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몇 달 전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한 얼굴, 빛바랜 머리카락, 그리고 절망에 가득 찬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교도소 앞에서 지영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자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어요?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교도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영의 자유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주저앉았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순애는 작은 시골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녀는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며 조용히 살아가는 순애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았다는 만족감과 함께 이제야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지영의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블로그와 뉴스 사이트에 올라간 그녀의 사례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지영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에 대한 배신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유언도 공개되어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교도소 창살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지영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녀가 선택한 탐욕의 길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가족, 친구들,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지영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창밖의 자유로운 새들을 보며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지영은 다른 수감자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워낙 유명해져서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죽여놓고 돈 쓰고 다니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지영은 움츠러들었어요. 하루 종일 혼자서 벽만 바라보며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순애는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착한 아이였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복수를 완료한 후로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죠. 지영의 사건은 법학과 학생들의 교재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신뢰 배신과 그 법적 결과라는 제목으로 사례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윤리와 도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영의 이름은 배신과 탐욕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어요. 몇 년이 흘러도 인터넷에서는 지영의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윤지영 같은 년이라며 비교했어요. 그녀의 사진과 이름은 악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심지어 아이들 교육용 도덕 이야기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지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면교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였죠. 교도소에서의 마지막 해, 지영은 처음으로 진정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준호는 이 세상에 없었고 자신을 용서해줄 사람도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출소를 앞두고 지영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또 어떤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5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을 테고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거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도 희망도 없었어요.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는 교훈을 남기며 지영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한순간의 욕망이 평생의 후회와 고통으로 돌아온 것이죠. 준호의 마지막 유언처럼 지영의 완전한 몰락은 이루어졌고 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